17일 토요일 풍물 경연대회 인공길 축제 고기사단 천년의 사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사브른 기사단 5페이지 프롤로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지와 로도스, 몰타 그리고 그의 전 지중해에서 여러 이슬람 제국들과 500년 이상 싸웠던 기사단이 놀랍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인 고기사단이다.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이름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사단의 정식 명칭은 성 요한의 예루살렘과 로도스와 몰타의 주권군사 병원기사단 인데 누가 보아도 이 정식 명칭을 쓰기에는 너무 길다. 사브른. 그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인데 신념의 수호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한다. 신조가 보여주듯이 이들은 병든 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단되었고 병원과 순례자들을 지키기 위해 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책에서는 고기사단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참고로 영어로는 보통 Knights of Hospitaler라고 한다. 정식 명칭에서 보듯이 고기사단은 예루살렘과 로도스 몰타를 본거지로 가지고 있었고 과거 근거지의 이름을 따서 몰타 기사단이나 로도스 기사단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근거지의 이름을 쓴다면 천년에 달하는 기사단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글과는 맞지 않겠다는 점이 고기사단이라는 이름을 택한 두 번째 이유이다. 우리나라에 나온 책들에서는 고기사단 외에도 성요한 기사단, 병원 기사단, 호스피털 기사단 등 번역자의 기호에 맞는 이름을 쓰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보통 성요한의 기사단, 중국에서는 의원 기사단이라고도 한다. 고기사단은 정식 단원인 기사들로는 한 번도 2,000명을 넘지 않은 작은 조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파티마조 이집트, 아이오브 제국, 맘루크 이집트, 티무르 제국, 오스만 제국 등 쟁쟁한 이슬람 제국들을 상대로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특히 로도스와 몰타에서는 거의 단독으로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상대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대부분 조연이긴 했지만 스미르나 십자군, 키프로스 십자군, 코소보 전투, 니코폴리스 십자군, 튜니스 공략전, 프레베자 해전, 알제리 원정, 마디아 공략, 제르바 원정, 레판토 해전, 크레테 공방전 등 지중해에서 벌어진 중요한 전투에 거의 빠짐없이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국경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터키, 그리스, 이집트, 리비아의 일부와 몰타 전부, 심지어 카리브해의 몇 개 섬까지 지배하여 무려 4개 대륙의 영토를 지녔던 당당한 주권국가이기도 하였다. 1798년 나폴레옹에 의해 몰타 섬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박물관의 유물이 되지 않고 본업인 의료봉사로 돌아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천년의 역사에서 고기사단은 가르니에 드 나블루스, 릴라당, 장 파리소 드 라 발레트, 로메가스 등 많은 명장들을 배출했고 이탈리아의 대화가 카라바조, 마티아 프레티와 스페인의 극작가 로페 데 베가,
등 위대한 예술가들도 기사단을 거쳐갔다. 로마노프와 호헨촐레른, 하노버 등 쟁쟁한 유럽의 왕가와도 관계를 맺었고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기사단은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원작 얼음과 불의 노래에 나오는 중요 세력 중 하나인 나이트워치의 모티브가 되었고 본거지였던 몰타는 그 중제풍의 글이 때문에 그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었다. 기사단은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나 어세신 크리드, 명일방주, 판 오세아니아 등 인기 게임에도 많이 등장한다. 프랑스인들이 중심이 되긴 했지만 기사들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에서 온 귀족자제 출신들이어서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다. 이런 면에서 고기사단은 교황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가톨릭의 강점과 약점, 미덕과 악덕을 모두 보여준 존재였다. 신앙 문제를 떠나 보편성과 특수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잘 조화된 조직이었다. 가톨릭은 뜻 자체가 보편적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로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하고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교구와 수도회는 자치적 성격이 강하고 정화라는 이름으로 현지의 토착신앙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유연함을 지니고 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 개념을 수호성인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면모 덕분인지 가톨릭은 현존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오래된 존재가 되었다. 경영학의 태도인 피터 드루커도 가톨릭 조직의 우수성에 대해 높이 평가한 바 있을 정도다. 나라나 조직을 처음 만드는 이들은 누구나 영속을 바라지만 100년 가는 조직도 무척 드물다. 1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기사단이니만큼 이런 조직관리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두 세계가 죽기 살기로 싸워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고 이를 다룬 책도 많이 나왔지만 고어 기사단만큼 일관되게 최전방에서 싸운 조직은 없다. 따라서 부족하긴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두 세계의 1000년 전쟁을 상당 부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물론 고어 기사단은 십자군과 중세가 남긴 마지막 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조직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럼에도 성지를 떠난 후에는 말에서 내려 배를 탔고 이슬람 교도를 상대로 한 해적질과 해전에서도 인류의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축성법이나 장비의 도입에는 언제나 열심히 이어서 여러 차례에 걸친 수성전을 훌륭하게 치러냈으며 당시 세계 최대의 거함이었던 산타아나호를 건조하여 운영한 선진적인 면모도 과시하였다. 어느 면으로 봐도 고어기사단이 흥미로운 역사를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의 반소설인 로도스섬 공방전을 제외하면 고어기사단의 역사를 다룬 전문적인 책은 없는 실정이다. 그조차도 한 시대만 다루고 있을 뿐이다.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의 영향력 때문인지 오히려 200년 만에 없어진 성전기사단에 대한 책이 더 많이 나왔다. 부족하지만 고어기사단의 1000년 역사에 감히 도전하고자 하니 강호재연의 많은 응원과 충고를 기원하는 바이다. PS 십자군 시대가 1 내지 3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필자조차도 가끔 헷갈릴 만큼 다양한 세력이 참가한 시대였습니다. 즉 고어기사단은 그 시대에는 십자군 중 n분의 1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세력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고어기사단의 역사라는 이 책의 주제를 흔들게 되어 최소한의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독자들께서는 참고서적 중 마음에 드는 책을 읽어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먼저 구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293페이지) 4월 27일 토요일 윤봉도 축제 풍물 대회 576페이지 역대 총장 명단 재임기간 이름 국적 비고 재임기간 20번째 1258년부터 1277년까지 위그 드레벨 영국 프랑스계 21번째 1277년부터 1284년까지 니콜라스 로그는 프랑스 22번째 1285년부터 1293년까지 지앙드 빌리에 프랑스 아크레 함락 1차 방랑 시작된 23번째 1294년부터 1296년까지 오던드핀 프랑스 24번째 1296년부터 1305년까지 기욤드 빌라레 프랑스 25번째 1305년부터 1317년까지 폴크드 빌라레 프랑스 기욤드 빌라레의 조카 로더스 장악의 성공 축출된 첫 총장 26번째 1319년부터 1346년까지 엘라운드 빌레브 프랑스 첫 번째로 교황이 직접 임명 27번째 1346년부터 1353년까지 다웨도네드 고종 프랑스 괴수를 퇴치 28번째 1353년부터 1355년까지 피에르드 코르네랑 프랑스 293페이지 더비숑 총장은 게오르그를 불러 투스키로 오스만군 진영을 공격하라고 명했지만 그가 발사한 투스키의 들보따는 오스만군 진영이 아니라 로더스 성벽을 강타하였다. 4월 27일 토요일 그에게 엄중한 신문과 고문이 가해졌는데 오스만의 간첩이라는 자백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탈리아 성벽 쪽으로 가해지는 오스만 공격이 점점 강도를 더해가자 이탈리아 기사들이 독려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 기사들은 필리포라는 이름의 기사를 대표로 총장에게 보내 오스만과의 협상을 하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총장은 이탈리아 기사 전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그렇게도 적군이 두렵다면 배를 내줄 테이니 로더스를 떠나라고 그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격장지게를 사용하였다.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이탈리아 기사들은 모두 로더스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맹세를 하면서 동료는 가라앉았다. 메시 팔레올로쿠스 파샤는 10만 대군이 증원군으로 오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2명의 배신자로 하여금 필리포에게 총장의 암살을 충동질하는 계략을 썼다. 그러나 도비숑 총장은 대군의 증언을 믿지 않았고 암살 계획은 이탈리아 기사들이 그 둘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둠으로써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이탈리아 기사들은 자신들의 용맹을 증명하기 위해 포병진지를 목표로 한 야습까지 감행하여 큰 승리를 거두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창 끝에 오스만 병사들의 수급을 꽂아 성에 돌아왔다.
하지만 이 전투로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 포격이 6주 동안이나 계속되자 말을 타고 지날 수 있는 크기의 큰 균열이 생길 정도로 성벽은 여기저기 부서졌다. 파샤는 술레이만이라는 베이, 부족장이라는 의미를 고관을 보내 전원의 생명보장을 조건으로 항복하라는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대답은 거절이었다. 파샤는 4만의 정예병을 대기시키며 결전을 준비하였다. 물론 도비송 총장과 안토니 가우티의 방어사령관을 중심으로 뭉친 기사단도 그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비송 총장 보자. 도비송 총장 40번째 재임 기간은 1476년부터 1503년까지 피에르 도비숑 프랑스 사람이고 비고는 로도스 방어전에서 승리, 추기경 서임 1423년 출생. (294페이지) (293페이지) 갱도전 중세유럽의 생체도시 126페이지 글자가 조금 더 컸어야 되는데 성벽의 기초를 불태운다. 잘 안 보여. 성벽의 기초 부분을 지탱하는 여러 개의 나무 말뚝을 불태워 데미지를 준다. 데미지를 준다가 뭐예요? 준비해온 가연물에 불을 붙여 화력을 높인다. 직접 성내에 침입한다. 되도록 사격병기의 사정거리 밖에서 갱도를 파기 시작한다. 성내까지 갱도를 뚫고 들어가 백병전으로 공략을 시도한다. 수비측이 갱도 내에서의 요격. 직접 성내에 침입한다. 성벽의 기초를 불태운다. 종종 갱도 내에서 적군과 교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격 측의 갱도 위치를 예측하여 수비 측도 성내에서 불을 파 들어간다. 294페이지 유럽을 구한 승리 7월 27일 오스만 포병은 하루 동안 300발이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맹렬한 포격을 이탈리아 성벽에 퍼부었다. 기사단은 대형 투석기로 토산을 무너뜨리면서 보복을 가했다. 다음 날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 오스만군은 대형 박격포의 발사 소리를 신호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선봉은 바쉬포츠크라고 불리는 용병부대로 잔인한 약탈로 악명이 높았다. 메시 팔레올로구스 파샤는 그들을 총알바지로 쓴 다음 예니체리를 투입하여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첫 공격은 대단히 맹렬하였다. 기사단의 손실은 컸고 오스만군은 이탈리아 탑정상에 깃발을 꽂았다. 도비숑 총장은 가장 큰 위기가 왔으면 절감하고 왔음을 해야 되지 않아? 창을 들어 적군을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 죽기를 기다렸다. 용감하게 맞서자. 훗날 그가 프리드리 3세에게 보낸 서신에는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쓰여 있다. 성벽 위에는 장비를 잘 갖춘 적군이 가득했습니다. 병력은 약 2,0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군은 사력을 다해 싸워 전면적인 붕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성벽 쪽에는 4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이탈리아 탑의 적군에 다가설 수 있었고 치열한 백병전을 벌여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적은 4,000명가량 되는 원군을 보냈지만 2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해야 되는가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격전 끝에 해야 되지. 시끄러워. 적군은 더 버티지 못하고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퇴로가 좁아 서로 밟고 뭉개는 사태가 벌어졌고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장교와 병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는데 주도권을 확보한 아군은 적군의 본원까지 쳐들어가 적지 않은 손실을 입힌 후 퇴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우리는 3,500구나 되는 적군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전염병을 막기 위해 불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욤 커신 등 역사가들의 기록은 이러하였다. 7월 27일 오스만인들은 하루 종일 포격을 가했다. 다음 날 여명전 오스만군의 1차 돌격이 시작되었고 성공적으로 이탈리아 성벽을 올랐다. 도비종 총장은 근처의 성벽에서 지휘하고 있었는데 5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정예병들을 거느리고 이탈리아 성벽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때 수비병들은 워낙 중과부적이어서 붕괴 직전에 몰려 있었다. 다행히 총장과 그 부하들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서 방어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누릴 수 있었기에 수적 열세를 상쇄하였다. 도비종 총장 옆에는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세례사 요한의 초상을 깃발을 든 세 기수가 버티고 섰다. 이 모습은 양군 병사들의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고 기사단의 투지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이것들은 기사단 쪽의 일방적인 기록이고 오스만 쪽의 시각을 감안하면 결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과는 조금 달랐다. 총장의 진두지휘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자 도비송 총장과 기사들도 사람인 이상 지칠 대로 지쳤다고 본 파샤도 굴하지 않고 예니체리를 투입하여 끝장을 내려 하였다. 사실 당시 도비송 총장은 3군데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팔팔한 군대의 참전으로 오스만 군은 다시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메시 팔레올로구스 파샤는 결정적인 순간 큰 실수를 저지른다. 바로 로도스네의 재물은 모두 술탄 메메드에게 속한다는 약탈금지 명령을 내리고 만 것이다. 물론 예니체리는 전투를 계속했지만 에미르들의 군대와 마슈포 주크들은 급격히 전해를 잃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도비송 총장은 오스만군을 마구 몰아붙였고 결국 본원까지 공격하여 군기를 빼앗게 이른 것이다. 결국 오스만군은 3,500명의 전사자와 9,000명의 부상자를 내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배하였다. 그동안 오스만군의 인명손실은 2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기사단 쪽의 일방적인 기록이고 오스만 쪽의 시각을 감안하면 결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경과는 조금 달랐다. 총장의 진두지휘로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하자 도비송 총장과 기사들도 사람인 이상 지칠 대로 지쳤다고 본 파샤도 굴하지 않고 예니체리를 투입하여 끝장을 내려 하였다. 사실 당시 도비송 총장은 3군데나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다. 팔팔한 군대의 참전으로 오스만군은 다시 우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메시 팔레올로구스 파샤는 결정적인 순간
큰 실수를 저지른다. 바로 로더스네의 재물은 모두 술탄 메메드에게 속한다는 약탈금지 명령을 내리고 만 것이다. 물론 예니체리는 전투를 계속했지만 에미르들의 군대와 바슈포주크들은 급격히 전해를 잃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도비종 총장은 오스만군을 마구 몰아붙였고 결국 본행까지 공격하여 군기를 빼앗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오스만군은 3,500명의 전사자와 9,000명의 부상자를 내는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배하였다. 그동안 오스만군의 인명손실은 24,000명에 달했다. 이 전투에서 성모의 발현이 나타났다고 한다. 커시는 이 기적을 오스만 포로의 입을 빌려 기록했는데 도비종 총장은 성벽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리고 수호 성인인 세례자 요한의 깃발을 걸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하늘에 금색 십자가와 함께 창과 방패를 든 빛나는 성모 마리아와 거친 옷을 입고 이를 따르는 전사들의 모습이 나타나 많은 오스만 병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오스만 병사들에게 창과 방패를 든 성모와 거친 옷을 입고 이를 따르는 전사들의 모습이 나타나 상당수의 병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기사단 역시 기사들의 절반 이상이 죽거나 부상당하고 지휘관들이 희생도 적지 않아서 큰 타격을 입었다. 도비종 총장까지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여전히 병력 면에서는 큰 우세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연이은 패배로 군대의 사기가 떨어진 데다가 피로도 누적되었고 전염병까지 돌기 시작하자 메시 팔레올로쿠스 파샤의 고민은 깊어갔다. 더구나 나폴리 왕국의 원병을 실은 배 2척이 오스만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로도스에 도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그는 철수를 결심하고 말았다. 상륙한 지 89일 만인 8월 17일이었다. 파샤는 술탄에게 최소한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보드룸을 공격했지만 이조차도 실패하고 말았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온 그는 면직은 물론 갈리폴리로 유배당했지만 메메드의 후계자인 바예치드 2세 시대에는 다시 중용되었고 1499년에는 대화지르에 오르기까지 한다. 1480년의 공방전을 묘사한 호세이화 298페이지, 299페이지 그림 도비송 총장과 잼 왕자와의 연애를 묘사한 그림. 여기서 잠시 로도스 공격과 함께 이루어진 오스만의 이탈리아 공격에 대해 알아보자. 게딕 아흐메드 파샤가 이끄는 1만 8천의 군대는 140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7월 28일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 상륙하였다. 이들은 오트란토를 공격하여 8월 11일에 함락시키는 큰 전공을 세웠다. 오트란토의 주교는 살해되었고 상당수의 주민들은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끌려갔다. 오트란토의 함락은 교황청을 비롯한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로도스의 패배로 인해 더 이상의 증원군이 올 수 없었고 메메드 2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게딕 아흐메드 파샤는 오트란토를 지키는 약간의 수비대를 남긴 다음 알바니아로 철수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 5월 3일 메메드 2세가 세상을 떠났고 그해 9월 나폴리 왕국의 태자가 이끄는 십자군이 오트란토를 탈환하였다. 결국 로도스의 승리는 이탈리아, 더 크게 보면 유럽을 구한 셈이 되었고
기사단과 도비송 총장은 동로마 제국과 지중해의 여왕 베네치아조차 막아내지 못한 오스만 제국을 저지하고 정보광 메메드 2세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그리스도교 세계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다. 299페이지. 오스만 왕자 젬의 망명과 도비송 총장의 죽음. 공교롭게도 메메드 2세가 세상을 떠난 1481년 로도스 섬에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렇지 않아도 오랜 공방전으로 파손된 성벽은 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한 번 더 오스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면 그야말로 끝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메메드 2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천우신조였는데 행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바대로 오스만 제국에서는 술탄 위에 오르는 자는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관습이 있었다. 바예지드는 궁정투쟁에서 술탄 자리에 오르려는 야심을 가진 동생 젬에게 승리했지만 제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젬은 맘루크 왕조로 망명을 갔다가 군대를 일으켜 형에게 도전했지만 1482년 6월 앙카라에서 다시 패하고 말았다. 결국 젬은 도비숑 총장에게 망명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총장은 함대를 보내어 그를 로도스로 데리고 왔다. 그가 항구에 들어올 때 악대가 맞이했는데 국가원수급 대우였다. 도비숑은 대단한 환대를 했고 젬 왕자는 자기가 술탄이 된다면 기사단에게 무역특권을 주고 15만 두카토의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하지만 도비숑 총장의 진심은 그의 찬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젬이 호전적이고 오히려 바예지드가 아름다운 모스크 건설을 좋아하는 등 평화 애호가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젬이 술탄이 된다면 기사단에 더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 해석 300페이지. 사실 바예지드는 평화애호가라기보다는 부왕 메메드 2세가 워낙 전쟁을 좋아해서 국고가 탕진되었기에 이를 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부왕보다는 덜 호전적인 것은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도비숑 총장은 제 발로 품에 굴러 들어온 젬이라는 카드를 활용하여 기사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술탄에게 밀사를 보내 젬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딴짓 못하게 감시하다가 유럽으로 보내버리겠으니 대가를 제공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바예지드는 이에 응했고 젬 역시 로도스가 오스만 제국 본토와 너무 가까워 위험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9월에 로마를 거쳐 프랑스에 있는 기사단의 영지로 망명하였다. 그해 연말 바예지드는 기사단과 화약을 맺었는데 그 중에는 매년 4만 5천 두카토를 지불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 외에도 술탄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 함락 때 얻은 세례자 요한의 오른팔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멜루관을 선물로 보내주었다. 해석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 제9장 성지순례 패키지 투어의 주인공 산토 브라스카의 성지순례가 1480년이었는데 그는 귀국길에 전투가 끝난 로도스에 방문해서 세례자 요한의 오른팔과 예수의 가시멜루관을 관람한다. 이렇게 보면 시간이 맞지 않는데 필자로서는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두 주장을 다 소개하는 것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세례자 요한의 오른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 바로 그 팔인데 그를 수호 성인으로 모시는 기사단 입장에서는 비할 데 없는 보물이 아닐 수 없었다. 교황 이노센트 8세가 뒷배를 봐주고 12만 두카토라는 금액을 대가로 받았는데 이는 교황령의 1년 세입과 맞먹는 액수였다. 도비송 총장은 부서기관인 커신을 시켜 로더스 방역이라는 책을 쓰도록 하였고 이를 유럽 각국으로 번역하여 배포하였다. 이 덕분에 기사단 입단 지원자가 크게 늘어나 방어전에서 입은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노센트 8세는 1489년 도비송 총장을 초기경에 임명하고 기사단을 유럽의 제후와 맞먹는 지위로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1484년에는 맘루크와도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맘루크 술탄은 3천 두카토를 선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적의 진행에서 생긴 공돈으로 도비송 총장은 로더스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바에지드 2세는 1485년부터 6년간이나 계속된 맘루크와의 전쟁 때문에 로더스를 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돈은 1495년 잼이 세상을 떠나면서 끊기게 되었다. 돈보다도 도비송 총장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상대할 어떤 패가 사라진 셈이었는데 더구나 오스만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이슬람 해적을 제독으로 영입하고 배수량 1,8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배까지 건조한다는 정보까지 들어왔다. 도비송 총장은 1495년 3월 메시나 지부장에게 군함 몇 척을 들여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제노바, 롬바르디아 등 이탈리아 본토의 지부에서도 몇 척의 군함은 물론 범포, 돛에 사용하는 천과 목재를 로더스로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당시 롬바르디아 지부장으로 가 있던 델 카레토를 해군 사령관에 임명하였다. 총장은 공방전 때 얻은 전리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목표는 로더스가 아니라 그리스 내에 있는 베네치아의 거점들이었다. 1496년부터 오스만 제국이 베네치아 영토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베네치아 상인들의 제국 내 항구 입항이 금지되었고 1499년 7월에는 콘스탄티노플의 베네치아 거류민들이 체포되고 상품들은 압류되었다. 그 다음 달에는 그리스에 있던 베네치아의 거점 레판토가 함락되었다. 존치오에서 회전도 벌어졌는데 놀랍게도 오스만은 대등한 결과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서 베네치아가 지배하는 크로아티아 연안의 거점들이 오스만 기병대에게 유린당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해적들에게 기지를 제공하여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선박을 마음껏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자 1501년 교황 알렉산더르 6세는 새로운 십자군을 선포하였는데 육군은 없는 해상 십자군이었다. 마침 1500년은 성년이었고 성년 해석 303페이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인 성녀들이 무한한 공로를 교회에서 간직하면서 신자들에게 대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1년을 성도리째 대사의 해로 선포하여 많은 신자들이 대사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해를 성년, 성년이라고 한다. 성년의 시작은 보니파시오 8세교 왕이 1300년에 성년을 반포한 데서